이지선 최욱의 매불쇼. 김문수는 명백한 거짓말을 합니다. 토론회에서. 그렇죠. 심지어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이 네.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프레임까지 또 씌워버려요. 이건 허위사실 정말 공표다. 최악의 최악입니다. 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광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눈물이 그것도 허위사실 난다라고 한 유포죄죠. 영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지금 다시 지금 그 걸리면은 아주 누범, 재범 뭐 개전의 그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제 보면서 네. 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는 그 김문수가 우는 영상을 봤거든. 저도. 근데 그게 난 조작된 건 줄 알았어 또. 아, 저렇게까지 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너무 저렇게 하니까. 아니야. 그런데 울어. 아니야. 그냥 대놓고 울었어. 그냥 조작이고 나발이고. 영상 일단 보고 싶겠습니다. 보고 싶겠습니다. 목사님 잡혀가시면 어떻게 할까? 저는 눈물이 계속 나서요. 맞아. 어제부터 지사님이 완전히 슬픈 모드에 들어갔어. 더 많은 우시는 거 봐. 사람들 속에서 울지 마. 괜찮아.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운다. 그거 뭐야?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은 제가 아니라 우리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아, 우네. 아니 저렇게 무슨 애 다루듯이 옆에서도 아이고 우네 우시는 거 봐 슬픈 모드에 들어갔어. 그럼 이쯤에서 정광훈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일단 국민의힘 자체가 정광훈 밑으로 들어갔고 맞아요. 네. 그렇잖아.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정광훈 구속됐다고 울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광훈과의 절연 선언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하고 국민의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정광훈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보고 갑니다. 가혹행위를 합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이야. 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광역위원장들 앞으로 나와. 윤석열이가 탄핵되니까요. 이것들부터 군기가 빠진 거예요 벌써. 빨리빨리 나와. 동작이 왜 느려. 이거 전부 방위 출신이야. 왜 이래 이거. 와, 번호 해봐 번호. 나이들도 많아. 네. 그러니까. 왜 16이야 20명이잖아 20명. 이것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 개들이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와, 야 이 X들아 이 들아 웃는 거 봐 앞에서. 깔깔거리면서.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이거 뭐야? 아니, 노인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니들 때문에. 잘하네. 니들 때문에 저 나라가 평소에 망하니까. 자주 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야. 네. 아니, 뒷짐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 나는 진짜 너무 놀랐어. 뒷짐지는 게 정통이에요. 네. 저걸 아, 이제 그래요? 원산 폭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가혹행위. 네, 가혹행위지. 못하게 합니다. 와. 큰일 납니다 저거. 저는 맨- 아니, 그리고 저건 자주 했다는 거예요. 딱 하자마자 누가 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맞아. 바로 하잖아요. 그럼 자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사람 중에 무려 3명, 김문수, 구주화, 그다음에 황교안까지 3명의 전광훈의 영향력 아래서 성장하고 스타가 그래. 되고 키워진 사람이에요. 구주화는 물론 지금 뭐 후보는 사퇴했습니다만 사퇴했죠. 지금 보수에서 이런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멀쩡한 보수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와서는 당원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 들어오니까 의원들도 나와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죠. 아, 그리고 김문수는 명백한 거짓말을 또 합니다. 자신은 부정선거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토론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직접. 예, 일단 거짓말하는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죠. 그건 제가 지금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제대로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을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죠.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국민의힘 경선 토론 과정에서 김문수는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봅니다. 부정선거론에 동조하십니까? 부정선거가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지금 특히 사전투표제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심지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막 그냥 대놓고 해? 김문수 그래도 뭐 사람은 좋다 뭐 이런 평가 자꾸 받는데 이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평가입니다. 김문수는요 사람이 죽을 뻔했던 일을 문제를 잡는 잔인성을 이번에 보였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부산에 가셔서 불행하게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저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 완전히 황제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진짜 황제는 누구냐? 바로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왜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이게 진짜 황제고 정신 나간 도지사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지사인 시절에 경기도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난 날 그날 그 당일에 소방행기를 타고 본인이 이동을 합니다. 불이 났는데요? 불 난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불과 관련 없는 이동. 심지어 소방헬기가 총 3대인데 2대가 나간 상태에서도 그 한 대를 타고 이동을 해. 산불이 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정을 위해. 다른 일정을 위해. 그래서 불 났을 때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만 잠깐 추려봤습니다. 2009년에 산불 발생한 날인데요. 김문수는 그 와중에 소방 헬기를 타고 3월 17일 골프장 논란 관련 기자회견 참석한다고 타고요. 4월 10일 무슨 상담센터 방문차로 또 탑니다. 5월 7일에는 당시 국무총리 현장 방문 수행 목적으로 타고 5월 9일에는 도민체전 개막식 간다고 소방 헬기 탑니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14년 7월까지 43차례나 썼어요. 소방 헬기를. 이게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지 아십니까?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그러나 정청래 의원이 그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때 자기들도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 측에서도 그러니까 도지사 수행을 나가놓고 그 일제는 뭐라고 적은지 아십니까? 일지에 훈련. 훈련. 그랬어요. 훈련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도지사 기자회견 가는데 헬기 동원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훈련이라고 표시하고 또는 포천 아트밸리 개장식에도 소방 헬기를 타고 참석을 해요. 이건 또 뭐라고 썼냐면 항공 순찰. 항공 순찰로 썼어. 예. 와. 이렇게 도를 장악하고 황제 의전을 즐겼던 사람이 김문수 지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청렴 꼿꼿 아무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말라 보이니까 저처럼 살이 있으면 젠보제 먹었겠거든 싶은데 말랐다고 마른 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보셔야죠. 정반대야. 맞습니다. 청렴 꼿꼿과 정반대라고. 자, 이준석. 참.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준석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은 그나마 내란과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마저도 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영상이 있었죠. 시끄러 임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병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네, 다시 이걸로 이제 끝났지. 이걸로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나는 이거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선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나는 잘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정말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본인은 왜 담을 넘어가자는 그 참모 보좌관이
넘어가자 그랬는데 뭐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쉽게 거의 폭언을 하면서 계엄 해제 표기를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아마 귀당에 계신 분들께 아마 여쭤보면 알 겁니다.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그래서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을 왜 해? 아니 뭐 못하러 해 국회의원을 그러면? 저는 조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역사적 경험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무력에서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에 의해서 연행되거나 체포될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두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러면 안 잡아가고 이런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래서 이구 동성 그러니까 전부 다 이심전심으로 담을 뛰어넘은 겁니다. 누구한테 지시하거나 예를 들면 저희 단톡방에 담을 넘어서 들어갑시다는 얘기가 뭐 공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야 그 문으로 가다 경찰한테 잡혀가면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담을 넘자였던 건데 이분은 거기서 항의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전 좀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인식이 좀 아니했다고 봐요. 아니 항의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국회의원님 몰라뵙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인식도 부족하다는 거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황 인식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저건 사후적인 합리화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후 합리화예요. 맞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럼. 첫 번째 저쪽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 국회로 네. 통보를 안 했으니까 통보 올 때 기다리면서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1시가 넘어서 1시 3분인가 4분에 1시 2분. 네, 해제를 했잖아요. 네. 해제한 이후에도 그러면은 대통령실로 보내주면 대통령실을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해제가 새벽 3시, 4시 다 돼서 했잖아요. 네, 그것도 안 했죠. 그동안에 뭐 했어요? 국회의원들. 저 해제 안 하면 우리 또 그렇습니다. 또 해제 가장 의결 또 해야 긴장되는 된다.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본회의장에서 모여 있었어요. 네. 다 본회의장에. 그리고 그때 군인들이 저쪽에 국회 본청에서는 물러났지만 저쪽 한강변에 여전히 주둔해 있다. 언제 다시 국회로 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 체크가 돼서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네. 가장 긴장되게 새벽 4시까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근데 바깥에서 아니 뭐 이미 170명 됐으니까 저는 항의하려고 했죠. 아이, 말이 안 말도 되는 안 사후 되는 합리하고 소리지. 거짓말입니다. 전 죄송한데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아휴. 역할 분담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당시 천하람 의원하고 이주영 의원인가요? 두 사람은 안에 들어왔어요. 본인은 바깥에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어느 쪽 이 판세가 이 계엄 쪽으로 그냥 쭉 가서 내란이 성공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또는 그 반대로 우리가 지금 같은 상태를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각자 할 말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선택 아니었나라고 네. 저는 추정해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계산을 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죠. 있었던 거지. 거기가 계산할 때예요. 싸워야 될 때 계산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면서. 근데 그 최근까지도 이거 그때 이제 매불쇼에서 한번 틀었는데 12월 14일 이후 내란이 끝났는데 민주당 왜 맞아요. 자꾸 내란 발의하냐고 말도 안 되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다른 그러니까 내란과 맞서 싸웠다는 얘기 어디 가서 사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른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는 내란 때문에 왜 집회 나가냐? 집회 나가면 뭐 보좌관들도 다 따라 나가야 되고 막 집회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집회 나가는 걸 가지고 막 뭐라 그래서 그럼 당신 내란 막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 내란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처구니 대선 없지. 준비가 내란을 막는 겁니까? 아유 일단 그 이준석 후보가 그날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었던 거는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추측하건대는 본회의장보다 국회 밖 정문 앞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했어. 시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민들하고 같이 있고 거기는 카메라가 돌고 맞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 사실은 그 상황은 언제 군인들이 들어가서 끌고 나올지 뭐 진짜 총을 쏠지 문을 부시고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해. 안전하고 세상에 알려지기도 쉽고.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가 있잖아. 카메라 제조하니까. 실시간으로 돼 있고. 카메라 앞에서 소리치고 샤우팅하고 그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면 샤우팅을 누굴 상대로 해요? 할 게 없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샤우팅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도 밖에가 무대가 낫다고 판단한 거고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밖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체육 같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단어를 하나 딱 준비해옵니다. 맞아요. 집에서 여기 딱 네네. 자, 딱 준비해와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딱 꺼내요. 그러면은 이제 체육 같은 사람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유씨 하버드니까 그래도 똑똑하긴 한가 보네 하고 그냥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야 그래도 이준석 똑똑하다로 끝. 맞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이준석보다 바보는 없습니다.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캐나다에서 1년 만에 실패한 제도를 근거로 딱 돼버립니다. 이준석이가. 네.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은 임금을 주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TFWP.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TFWP. 어려워해. 나는 그 토론 보면서 이 단어 나오자마자 나는 바로 포기했거든. 근데 막 이걸 연습을 많이 했는지 TFWP 막 이렇게 빨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바로 위축되지. 그다음 판단할 자격이 없잖아. 능력이 없잖아. 네. 그런데 이 TFWP는요. 2012년에 캐나다에서 도입했다가 2013년에 요거 망해가지고 그냥 바로 철회한 제도야. 망한 제, 완전히 망한 제도야. 망한 제도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잘난 척 하는 거야. 그 장면.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 보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일당 11만 원이 돼도 이주 노동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이주 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법 22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금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1998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 협약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 자, 결국에는 ILO 컨벤션 111조, ILO 111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똑똑해 보이잖아.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임금을 차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부 국가에서 시도했다가 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고 폐지한 제도입니다. TFWP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얘기했다고. 야. 근데 요 얘기할 때 이준석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꼭 지고 온 거야. 체육이 이 새끼 너는 못 알아들을 거다. 아마. TFWP. 이거. 야 근데 권영구 후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노동 전문 변호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준석은 아예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근데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잘난 척 할 수밖에 없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이게 T가 템포럴이잖아요. 템포럴 임시. F는 뭐겠어? 포린. W는 워커. 외국. P 프로그램. 프로그램. 예. 별거 아니네? 예. 템포러리 포린 워커 프로그램. 푸니까 별거 아니네. 그냥 열받네. 어려운 단어 별로 없네. 근데 뭐 들으셨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템포러리 포린 워커 맨 끝에 P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뭐 빨리 하면서 TFWP 프로그램 이렇게 말하잖아요. P가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이게 뭔지 알면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좋아. 이게 자기가 뭔지 알았어. 진짜 알고 들어왔으면 그냥 P까지만 말하면 돼요. 아니면 뭐 TFW 프로그램 하든가. 좋았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2002년에 도입했다가 2013년에 막 늘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노동자를 15% 임금을 깎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자꾸 밀려들지 막 동네에 있는 사람들 왜 나 고용 안 하면 먹살 잡으니까 2013년에 없앴어요. 1년 만에. 내국인들이 아주 죽어나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준석 후보는 심지어 최저임금이 얼마까지 깎자 그럽니까? 지방자치단체 밖에서 30%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프로그램을 들고 와서 그런 적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이건 딱 이준석 장 요거는 이준석이야. 그냥 요 자체가 이준석 이 자체가 아니 근데 질문할 때는 분명히 아예로 협약이라고 권영국 후보가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할 때는 꼭 아예로 컨벤션이라고 듣잖아. 그렇죠. 예식장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심지어 망한 정책이야. 근데 마지막까지도 캐나다 정책이 있었잖아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는 거지. 마지막까지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가 일부 국가에서는 잠깐 채택했다가 다 사라진 제도다 했는데 캐나다에 있었다니까 이러잖아. 그거를 얘기한 건데. 그러네. 진짜 모르고 있었던 게 딱 드러났다. 이준석. 이준석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예. 뭐냐? 상대가 가장 불리할 여건에 취하게 이준석의 가설을 딱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가장 불리하게 이준석 자기 가설을 딱 이거는 자기 가설이야, 자기 가설. 내 거를 상대한테. 이재명 가설이 아니야. 이준석 가설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영상 보고입니다. 간병비 관련해 가지고 결국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셨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2, 3조 규모라니까요.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내가 언제 15조? 간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할 예정입니까? 자, 이준석 후보의 특성은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그렇지.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최용님이 말을 해주고 보면 이게 보여. 맞습니다. 저 당시에는 이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자, 참고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려면 재정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잖아요. 재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재정이 더 드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그런데 계산하는 곳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야. 왜냐하면 재정을 쓰게 되는 건강보험공단 관련한 곳에서 계산을 하면 당연히 높게 책정이 되겠지.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가. 이거 못해.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를 혜택을 볼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계산을 하면 아주 낮추겠죠.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 이거 건강보험료 적용하자.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보면은 건강보험공단 산하의 연구원이 계산한 게 가장 높아 실제로. 그게 15조짜리가 하나가 있어. 이준석이 얘기한 15조짜리. 그럼 반면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계산한 거 혜택을 받으니까 1조짜리가 있어. 1조짜리. 천차만별이야. 그런데 이준석은 이재명이 가장 불편할 만한 15조짜리 가설을 딱 들고 온 거야. 너가 그래도 15조로 한다며 라고 하는 거지. 그럼 거기 당황하면은 오버하게 되는 건데 저기서 이재명 후보가 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 15조 얘기한 적 없어. 이거는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봅시다. 정확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해요. 이걸 이름을 좀 그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양병원의 간병비가 들어가는 부분 중에 그 저희 건강보험에서 지불하자 이런 거고 15조는 어떻게 나온 액수냐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전부 다 준다고 했을 때 15조까지도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 액수가 얼마인지를 뽑아 놓은 겁니다. 근데 또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슈가 됐는데 감사원에서 지금 실손보험 관련돼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추계를 해보니까
이건 이제 뭐 걔네들 감사원 추계면 11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비에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난 2022년 대선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출마했었어요. 네. 국민의힘 정당으로 출마했는데 그때 당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이준석. 예, 뭐 그런 사람이 이준석이 당대표였죠. 네. 그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가 국민의힘 공약이었게 아니었게요. 아 진짜로? 아, 공약이었어요. 예. 본인이 공약한 거예요. 본인들이 공약할 때 문제가 없고 우리가 하니까 15조 어떻게 낼 거냐. 아니 우리가 언제 15조라 그랬어요. 처음엔 조금씩 줘서 부담을 덜 수 있는 거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시간을 늘려가면 되는 거지. 무턱대고 15조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우리가 5천조 공약 아니죠. 코스피 지수 5천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했더니 찾아보니까 개혁신당도 지난번 총선 공약이었어. 아 그거 내가 했잖아.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러냐? 그건 우리 공약이 아니고 김영남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자기 정당에서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면 공약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작년 1월 15일 날 발표한 정책인데 코스피 5천을 이제 걸었어요. 근데 그 발표하기 전에 발표문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그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엔비디아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한 주당 200만 원이 넘어야 된다.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20만 원이 아니고 공이 하나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 20만 원이 맞지 않냐. 어떻게 200만 원씩이나 되냐고 묻더라고 나한테. 이준석이 당시. 그래서 그게 PBR로 계산하면 삼성전자는 PBR이 1이 안 되고 그리고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그때 PBR 30, 40 이렇게 주가가 형성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30배만 해도 그때 삼성전자가 7만 원쯤 할 때거든. 그러니까 30배만 해도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 설명까지 내가 해줬다고. 그러니까 내가 발표해서 자긴 몰랐다가 말이 안 돼. 그 내용까지 대화를 저 설명을 해주고 다 얘기를 나눈 거라고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코스피 5천 발표를 했는데 코스피 5천 이번에 토론회 할 때 보니까 되지도 않을 조롱하더라고. 표 얻으려고 되지도 않을 그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 제가 요 간호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와 관련해서 실제로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 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라는 거는 본인은 생각도 안 해본 겁니다. 실제로 40, 50대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도 모셔보기도 하고 다시 퇴원시키기도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그러니까 의료비는 대체로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지만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쓴다든지 또는 요양병원에 보냈을 때 느끼는 이 부담감. 자식들은 아직 다 안 자랐어요. 부모님도 봉양해야 돼요. 즉 이중돌봄 세대들이 느끼는 이 간병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실제로 대통령 선거답게 토론하려면 어떤 데서는 1조를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3조를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15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나는 어느 정도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거를 차근차근 간병비를 급여로 포괄할 방도를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인의 토론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아까 같이 아까 그 이준석 방식으로 하는 거는 막대 댓글 해가지고 야 너 뭐 요거 몰랐지 요거 몰랐지 자식아 이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될 정치입니다. 이런 식의 정치인의 태도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정치 그만해야 돼요. 정치 뭐하러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기대하는 신의원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그만 줘. 얘기지. 아니 미국에서 딸랑 대학 4년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 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보길 했나, 뭐 미국에서 잡을 가져보길 했나. 아니 근데 뭘 그렇게 기대를 높게 해요? 자 그리고 이준석은 팩트가 완벽히 틀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미세먼지는 편서풍지대에서 서쪽에서 날아들어오는 것인데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가 애매하거든요.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협력을 일본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일방적 의견 같고요. 그게 한반도까지는 피해를 끼치는데 일본에는 전혀 피해를 안 끼친다. 일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같은 입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에서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 이거는 솔직히 내가 보면서도 물론 나는 몰랐지. 나는 몰랐는데 저 당시에는? 아니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보면서도 왜 일본 앞에는 큰 필터가 하나가 있나? 왜 일본은 왜 2%밖에 영향을 안 받지? 난 이상하더라고. 안에 뭐 숯 필터 같은 거.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너무 이상하잖아. 왜 우리는 60%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왜 일본은 2% 받지? 앞에 무슨 큰 마스크가 하나 있나?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 뭐 팩트 체크 뭐 MBC고 JTBC고 많이 했더만 올려주세요. 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한국이 31.2%, 일본은 24.6%. 네, 비슷해. 큰 차이가 없네. 근데 2%가 어디서 나왔대? 어떻게 30에서 60이랑 2%를? 이 뭐야 이거?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한국은 영향을 받고 일본은 영향을 거의 안 받으면 그건 미세먼지가 아니지. 그렇죠. 붉은 먼지지 그거는. 붉은 먼지야 무거우니까 한국까지는 날라와도 저 일본까지는 못 날아가겠지. 우리가 왜 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 입자가 자꾸 가벼우니까 멀리 퍼져서 미세먼지인데. 네. 이건 지금 미세먼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미세먼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한테 머리 쳐들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한테 대들 수 있냐고 하는 건데 네, 방금 보셨던 JTBC에 나온 통계가 그게 한중일 3개국이 협력해서 맞아. 2019년에 만든 연구 보고서고요. 예. 이미 1996년부터 한중일 3개국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했어요. 난 거꾸로 그때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는 중국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 중국과 어떤 협상을 하셨냐를 묻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제기했던 수치에 대해서 그 뒤로 어떤 작업들을 했냐라고 되묻고 싶어요. 네. 한 게 없거든요. 그러고는 지금 너의 민주당한테 물어보는 거 너네 중국한테 침뱉을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건데 네. 아니 전 세계 우리가 어디다 침뱉을 수 있다는 얘기를 TV 토론에 나가서 왜 합니까 대통령 될 굳이 사람이? 합니까? 예,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참고 참는 것이 외교인데 내가 너도 싫고 그도 싫고 얘도 싫어라고 말하는 것이 외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데이터가 틀리니까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웃긴 게 너무 데이터가 틀리잖아. 미세먼지. 2%라고 하고 이거 24%니까 명태균이 여론조사했나? 댓글이 댓글. 그럼 이것만 해도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 여실히 국민들이 알 수 있고 이준석이 어떤 사람이 여실히 알 수 있잖아. 이거 오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까? 설마 아직도 거의 구할은 이준석 단일화야. 단일화. 나 진짜 돌겠습니다. 맞아. 근데 핵심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의 교활함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일화 될지 안 될지는 의미 없다니까. 그 교활함 그리고 명태균이 아직도 이준석 옆에 그림자로 있구나 이런 겁니다. 자, 이명수 기자와 명태균 부인의 통화 듣고 오겠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그 저기 준석이 뭐 단일화 그 뭐 어떻게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뭐 이제 뭐 누가 물어본다고 하던 전화가 온 것 같아 신랑한테. 근데 뭐 이제 신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 신랑 몰래 얘기하기는 모르겠다. 기자님 내가 얘기했다면 하지 마세요 신랑한테. 알았어요. 준석이가 뭐 단일화 뭐 안 한다 하면 그냥 준석이 뭐 한번 크게 터뜨릴 거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랑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출구사에 뭔가 한 게 그때 저희 신랑이 뭐라냐면
아무도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한계가 있다. 준석이가 내가 막 이거 말할까 싶어서 잠도 한번 못 자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집에서 뭐가 있긴 있어. 준석이가 집에서 뭘 했던 게 있어. 진짜 저는 궁금한. 방금 통화는 명태균이 국민의힘이랑 통화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다가 이준석 터트릴 거 있어. 라고 얘기해줬다는 거거든. 네, 칠불사 관련해서. 네, 칠불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명태균이 여전히 국민의힘 단일화와 관련해서 뭐라고 뭐 뒤에서 뭐 지략가, 전략가 내지는 뭐 상황처럼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면서 네. 국민의힘에는 팁도 주고, 야 이준석 단일할 가능성 있어. 왜냐면 이거 터트리면 돼라고 하고 이준석한테는 또 전화해서 야, 이런 식으로 단일화하면 너도 좋아.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태균 게이트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야.